한국인은 0.1초 만에 딱 걸립니다. 전 세계 하늘길을 누비는 승무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생김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투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가진 기막힌 행동 하나 때문이라는데요. 이 소문을 듣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CNN의 베테랑 PD가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왜 다른가? 그 비밀을 파헤치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땅을 밟은 이 PD가 목격한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권 파워 세계 2위,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그 압도적인 실체를 마주한 순간 냉철했던 PD는 카메라를 던져두고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진짜 저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파커입니다.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예요. 10년 동안 카메라 하나 들고 전 세계 40개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중동 분쟁 지역에서 총소리를 배경으로 리포트를 했고,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의 눈동자를 렌즈에 담았고, 유럽 정상회담 현장에서 세계 질서가 뒤바뀌는 순간을 기록했어요. 웬만한 건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서울에서 뭔가 단단히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올해 초였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차기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The Identity Code. 글로벌 시대의 국가 정체성은 어떻게 식별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동아시아 편을 넣을 계획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동아시아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한국, 중국, 일본, 셋 다 젓가락을 쓰고 셋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그래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미국 거리에서 동양인을 만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Are you Chinese? 거의 자동으로 나와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동양인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인구 비율로 봐도 그렇고 도시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동양인 하면 중국인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가끔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도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 편집실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20년 넘게 일한 항공 서비스 컨설턴트였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을 분석하는 전문가인데 제 기획안을 어디선가 보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메일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인은 0.1초 만에 구별된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서양 사람이 동양인을 0.1초 만에 구별한다고?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모로 구별하는 게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기내식 카트가 출발하기도 전에 테이블을 미리 펴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승객들. 승무원이 묻기도 전에 음료를 직답하는 승객들. 다 먹고 나면 컵과 쓰레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승무원이 수거하기 편하도록 건네주는 승객들. 이 모든 행동이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는 집단이 있는데 확인해보면 거의 100%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메일에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었어요. 한국 여권 파워가 2026년 기준 세계 2위라는 겁니다. 저 88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인이 미국에 여행 오려면 대사관에 직접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했거든요. 줄을 서고 서류를 내고 면접관 앞에 앉아서 왜 미국에 가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어요. 같은 시기에 일본인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권 하나에 담긴 국력의 차이를 한국 사람들은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불과 20여 년 전에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2위예요. 저 88개 나라가 한국인이라면 믿고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동양인을 만나면 Are you Chinese? 가 첫 질문이었는데 요즘은 설레는 표정으로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Are you Korean?
이라고 묻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고 싶었던 나라.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눈앞에 한국인이 딱 나타나면 정말 설레는 감정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Are you Korean?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비행기에서 행동만으로 국적이 드러나는 문화. 세계 2위의 여권 파워. 그리고 Are you Chinese에서 Are you Korean으로 바뀌어가는 세계의 시선.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널리스트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그날 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고했어요.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던 기획안을 수정합니다. 한국만 단독으로 갑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세계가 그 나라를 0.1초 만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만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보딩 패스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20년 커리어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작 자기들만 모르고 있다는 걸. 인천까지 14시간.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첫 번째 증거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뉴욕 JFK 공항. 인천행 탑승구 앞에서부터 이미 뭔가 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인데 한쪽에서는 유독 정돈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데 공항 전체를 패션쇼 무대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즌별로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는 건지 같은 로고가 붙은 아우터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달랐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빛이 나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이걸 물광 피부라고 부른다더라고요. 형광등 아래 공항 대합실에서도 피부가 빛나는 사람들. 솔직히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 시작됐어요. 저는 메일에서 읽은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 중간열. 카메라는 가방에 넣어두고 눈으로만 관찰했어요. 이륙하고 약 2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카트가 아직 맨 앞줄에 있었어요. 제 줄까지 오려면 한참 남았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 이미 테이블을 펴고 앉아있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거의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인 승객들은 어땠냐면 카트가 바로 옆에 와서야 비로소 이어폰을 빼고 그제서야 테이블을 펴고 메뉴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음료 서비스 때 더 놀랐어요. 승무원이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라고 묻기도 전에 오렌지 주스 라고 답이 나오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결정을 끝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커피나 음료를 다 마시고 나면 컵 안에 휴지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승무원한테 건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수거하기 편하도록 미리 정리해 놓는 거죠. 그리고 국내선에서는 다 먹은 컵을 좌석 주머니에 쑤셔 넣거나 바닥에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싶었습니다. 기내식이 끝나고 나서 벌어진 일은 메일에서 읽은 그대로였어요. 화장실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손에 칫솔과 치약 세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내식 먹고 양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양치하려고 줄 서는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 한복판에서 마스크팩을 얼굴에 딱 붙이고 앉아있는 승객. 수시로 미스트를 얼굴에 뿌리는 승객. 기내가 건조하니까 피부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승객들 눈에는 이색적인 광경이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를 쓰는 대신 개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둔 콘텐츠를 이어폰 끼고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비행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륙 30분 전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기도 전에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슬리퍼를 벗고 신발을 신고 담요를 개고 오버헤드 빈에서 가방을 내리는 동작이
거의 군인 수준으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미국인 승객 대부분이 아직 영화를 보고 있거나 자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인천 도착 직전 10년 넘게 한국 노선을 뛰었다는 승무원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 노선 승객들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가장 매너가 좋고 준비가 철저해요. 저는 미국 국내선도 뛰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미국인인 저한테 그 말이 좀 찔렸지만 14시간 동안 직접 본 걸 생각하면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착륙 전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메일에서 읽은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문화가 만든 코드다. 그리고 이 코드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창밖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14시간 전 JFK에서 품었던 호기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약 1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14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겹쳐서 몸은 피곤했지만 저널리스트의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첫날 밤에 반드시 거리를 걸어봅니다. 그 도시의 진짜 얼굴은 낮이 아니라 밤에 드러나니까요. 카메라 없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어요. 밤 11시가 넘은 거리를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요. 뉴욕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맨해튼에서도 밤 10시가 넘으면 여성이 혼자 걷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예요. 센트럴파크 근처는 말할 것도 없고 타임스퀘어 뒷골목도 자정이 넘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는 해마다 선로로 밀려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새벽 시간대에 혼자 플랫폼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는 학생들, 골목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거리 벤치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는 여성. 이 풍경이 이 도시에서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노트북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건지 잠깐 밖에 나간 건지 테이블 위에 지갑과 휴대폰까지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뉴욕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 텅 빈 테이블만 남아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30초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의 물건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0분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노트북 앞에 앉더라고요. 이 나라의 신뢰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여기서 충격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서자마자 달랐어요. 유리 스크린 도어가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이게 없거든요. 올해 초에도 뉴욕에서 승객이 선로에 밀려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서울은 이미 전 역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열차가 도착해서 안에 타니까 또 놀랐습니다. 좌석에 난방이 들어와 있었어요. 겨울에는 좌석이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시원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안에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실시간 도착 정보가 LCD 화면에 뜨고 칸마다 디지털 노선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떠올려 봤어요. 선로 위를 쥐가 돌아다니고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는 객차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해서 15분, 20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 곳이에요. 역사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수두룩하고요. 뉴욕 지하철 요금이 2.9달러입니다. 서울은 약 1.2달러예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뉴욕 MTA의 연간 운영 예산이 약 190억 달러인데 서울 지하철은 그 3분의 1 수준으로 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예산으로 스크린도어에 난방 좌석에 무료 와이파이까지. 솔직히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멈칫했어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호텔급으로 깨끗해요. 유럽에서는 시내 공중 화장실을 쓰려면 50센트에서 1유로를 내야 합니다. 파리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헤맨 기억이 있는데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돈을 내야 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쇼핑몰 화장실마저 유료인 곳이 있습니다. 미국 공중 화장실은 무료이긴 한데 청결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역마다 공원마다 어디를 가든 무료 화장실이 있고 최근에 새로 지은 역사의 화장실은 호텔 로비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미국이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노선도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가 병기되어 있었는데 한글이 유독 눈에 걸렸습니다. 한자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닌 메모블록 같은 독특한 구조.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봤는데 눈이 커졌어요. 이 문자를 15세기에 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 고통받는 걸 왕이 차마 볼 수 없어서 직접 문자를 창제했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문자를 배우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55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바로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일정에 한글 연구자 인터뷰를 추가해 주세요. 이 나라의 치안도, 지하철도, 화장실도 놀랍지만 이 문자 뒤에는 뭔가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취재 둘째 날, 한글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피잡은 인터뷰였어요. 전날 지하철 노선도에서 본 그 독특한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연구자는 서울 시내 한 대학 연구실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가 수십 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사진이 빼곡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세팅하면서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돌아온 답이 가볍지 않았어요.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응시자 수가 2022년에 3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55만 명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50%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한국어 학습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약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에 이어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학습 시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겠다고 55만 명이 시험을 보러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에 연구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어요.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군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자기 나라 말은 있었지만 자기 나라 문자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빌려온 한자를 써야 했는데 한자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고 관청의 공문서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쓸 수 없으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저는 여기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왕이 문자를 만든 겁니다. 백성을 착취하려고가 아니에요. 지배하려고가 아닙니다. 백성이 고통받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불쌍해서 만든 거예요.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백성이 글을 알게 되면 통치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런데 세종은 밀어붙였어요. 연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구상에 국민을 위해 문자를 선물한 왕은 세종대왕이 유일합니다. 저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렸어요. 워싱턴, 제퍼슨, 프랭클린, 위대한 사람들이죠. 헌법을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선물한 지도자는 인류 역사상 이 사람뿐이었어요. 한글의 구조를 설명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름을 대면
상대가 뭐라고 합니까? How do you spell that? 철자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같은 발음인데 쓰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본어는 더 복잡해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한자를 써야 하면 먼저 일본어 음으로 입력한 다음에 화면에 뜨는 한자 후보 중에서 골라야 해요. 한 글자 쓸 때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속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은요? 소리 그대로 쓰면 됩니다. 듣는 대로 적으면 그게 맞는 철자예요. 한국인 이름을 말하면 철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치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쳐도 구조적으로 한국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글의 가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에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문자는 구조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니.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카메라 밖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00년 전에 AI 시대를 위한 문자를 설계한 나라라니. 이건 기적이 아니라 철학이다. 취재 셋째 날. 서울의 음식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매운맛이라고 하면 타바스코 소스나 할라피뇨 정도가 전부거든요. 칠리 소스를 좀 넣으면 입안이 화끈거리고 혀가 아프고 그래서 물을 찾게 되는 맛. 날카롭고 단순한 자극이에요. 그게 미국인이 아는 매운맛의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매운맛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떡볶이라는 음식을 사줬어요. 빨간 소스에 쌀로 만든 떡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동시에 달달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깊은 맛이 혀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고추장이라는 한국 전통 소스가 들어간 거였어요. 이 고추장이라는 게 단순한 매운 소스가 아니더라고요. 발효식품입니다. 고추에 된장, 찹쌀을 섞어서 수개월간 발효시킨 거예요. 그래서 매우면서 달고 달면서 감칠맛이 있고 그 모든 게 한 입 안에서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현지인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서양의 매운맛은 아픈 매운맛이고 한국의 매운맛은 맛있는 매운맛이다. 그 한마디가 정확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못했어요.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있는 매운맛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 라면 하나가 10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요. 누적 판매량이 7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70억이요.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거의 한 사람당 하나씩 먹은 셈이에요. 삼양식품의 연간 매출이 2조 원을 넘겼고 그중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장을 보던 코스트코에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있어요. 월마트에도 깔려 있고요. 미국 최대 유통 매장 매대를 한국 라면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저한테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어요. 미국 슈퍼마켓을 한국 식품이 점령하는 시대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유튜브에서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미국인 유튜버들이 이 라면을 먹으면서 울고 땀을 흘리고 친구와 대결하면서 난리를 치는 영상이 수천만 뷰를 찍어요. 아예 영어로 불닭 챌린지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라면 끓이는 장면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 이후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라면 하나가 영화 한 편의 힘을 타고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겁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로 세계 식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는가? 저는 40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였는데 입구부터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 박물관이 2025년에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는 건 취재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했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온 세계에서 한국 역사를 보러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더 놀라웠습니다. 관람객 10명 중 6명이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 정말 그랬어요. 한복 체험을 하고 사진을 찍는 유럽인 가족, 전통 도자기 앞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진지하게 메모하는 동남아시아 학생들, 박물관 안을 걸으면서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게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고려청자 전시실에서 유럽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도자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상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9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푸른 도자기 앞에서 언어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어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약 1894만 명이에요. 이 작은 나라에 19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먹고, 경험하고 돌아간 겁니다. K-팝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이 박물관까지 들르고, 불닭볶음면을 먹으러 온 사람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텐츠가 되고 있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 음식으로, 역사로, 전통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한국은 팝 컬처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깊이를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가 그 깊이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취재 넷째 날 서울대학가로 향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선택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사전에 코디네이터가 섭외해둔 학생이 4명이었는데 이 학생들의 이야기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학생은 몰도바에서 온 마리나였어요. 몰도바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구소련 체제에 있었던 나라라서 유학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을 갔다고 해요. 마리나한테 한국에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몰도바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갈 바에 차라리 한국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구소련 영향권에 있던 나라의 청년들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예요.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온 카밀라와 소피아 2명을 함께 만났어요. 이 학생들이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K-팝 댄서가 되고 싶어서였거든요. 주말마다 댄스 학원에 가서 몇 시간씩 연습하고 릴스에 자기 춤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학교 성적이었습니다. 둘 다 수업 성적 1, 2등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춤도 열심히 추면서 공부도 최상위권인 거예요. 한국 댄서들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카밀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댄서들 정말 잘 춰요. 근데 가끔 로봇처럼 보여요.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춰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릴스를 보여줬는데 정말 미친 듯이 추더라고요. 온몸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춤이었어요. 같은 K-팝 안무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정밀함과 스페인의 열정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세 번째 학생이 저를 가장 오래 멈추게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아이굴이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 중앙아시아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성이 해외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래요. 아이굴은 해외 유학을 허가받은 최초의 여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한국어도 놀라울 정도로 잘했어요. 한국에 왜 오고 싶었느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유튜브로 발음을 따라하면서 혼자서 수년간 공부한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한 소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혼자 언어를 배웠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아이굴이 저한테 한국어로 쓴 짧은 편지를 읽어줬어요.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을 한국어로 또박또박 읽어가는 아이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카메라 뒤에 있던 한국인 스태프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게 만든 힘이 뭔지 그 답이 이 짧은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였어요. 한국 생활 5년 차인데 한국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영하 10도인 겨울날 한국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오면서 왜 발에는 슬리퍼를 신는 건지 저는 5년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인터뷰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타샤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 세계 청년들은 미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기업에서 일하고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그런데 지금 몰도바에서, 스페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공학이나 과학 분야, 이른바 스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국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대학원 대신 한국 대학원을 택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이 100년에 걸쳐 쌓은 소프트 파워를 30년 만에 따라잡고 있다. 미국인인 제가 이 문장을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취재 5째 날, 문화심리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 인터뷰가 이번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때까지도 한국인을 구별하는 코드가 행동 습관이나 외모,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의 준비성, 피부관리,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의식,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서양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을 하나로 묶어서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분류해왔습니다. 서양은 개인주의, 동양은 집단주의. 이게 문화심리학의 기본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틀은 틀렸습니다. 한중일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에요. 일본부터 설명해 줬습니다. 일본인은 겉은 집단주의자인데 속은 개인주의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규칙은 철저하게 따르지만 개인 생활에 들어가면 미국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인의 개인 생활을 보면 미국인 같다고 평가한다더라고요. 중국은 어떠냐? 중국인도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긴 한데 개인의 이익과 재물을 극도로 중시한다고 해요. 관우를 재물신으로 모시고 매일 절하는 문화. 장례식에서 종이돈을 잔뜩 만들어서 뿌려주는 풍습. 죽어서까지 돈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집단주의적이면서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떠냐? 전문가가 쓰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우리를, 이익보다 사람을 본능적으로 우선하는 문화. 일본의 거칠의 집단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이익중심 집단주의도 아닌 진짜로 공동체와 인간을 향한 본능이 살아있는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쪽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봤을 때 중국인은 본체만 채 지나가고 일본인은 발만 동동 구르다 가고 한국인은 보는 순간 뛰어든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한중일 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차이라고 해요. 중국인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 자신을 던지지 않고 일본인은 규칙상 도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하고 한국인은 계산 없이 뛰어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비유를 듣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한 이름을 말해줬어요.
이수현.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6세 유학생 이수현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플랫폼에 있던 한 일본인 남성이 술에 취해 중심을 잃더니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관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은 그 순간 이수연은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내렸어요. 떨어진 남성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가 너무 빨랐어요. 이수연은 그 남성을 구하려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6살이었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선로에 뛰어들 때 뭔가를 계산했을까요? 내가 뛰어들면 살 수 있을까? 저 전동차가 얼마나 빨리 오고 있을까? 이런 걸 따졌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저를 봤어요. 왜 멈추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4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쟁도 받고 난민도 받고 수많은 비극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타국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계산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뛰어든 26세 청년. 그 본능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배려하는 손길도,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의 물건을 지켜주는 시선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한참 뒤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을 구별하는 진짜 코드는 피부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의 행동도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본능이다. 그리고 그 본능은 이 민족의 DNA에 새겨져 있다. 이게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됐습니다. 0.1초 만에 드러나는 것들. 그 0.1초 안에 담긴 것은 습관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민족의 심장이었어요. 그 메모를 적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팀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밤이 또 저를 붙잡더라고요. 자정이 넘은 거리를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편의점 봉투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뉴욕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풍경이에요. 시노쿠보역 선로 위에 그 청년이 보여준 본능. 그게 이 나라의 밤거리에도, 카페에도, 지하철에도 흐르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JFK행 탑승권을 손에 쥔 채 멈춰섰습니다. 14일간의 취재가 끝났거든요. 40개국을 다닌 제가 단 하나의 나라에서 14일을 통째로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초고를 써야 할 시간이었어요. 면세점 앞을 지나는데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양손 가득 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태국 대학생 4명이 불닭볶음면 박스를 캐리어에 우겨넣고 있더라고요. 100개국에 수출되고 누적 70억 개가 팔린 그 라면이 이 공항에서 기념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894만 명이에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26년에는 2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고 밀레니얼과 Z세대가 꼽은 세계 여행지 탑 5에 한국이 올라갔어요. 소프트 파워 순위 세계 11위, 세계 영향력 국가 7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넘어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넘어섰어요. 저는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Are you Chinese? 런던 히드로 공항의 항공 컨설턴트가 보내온 메일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죠. 동양인을 보면 자동으로 중국인이냐고 묻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제가 목격한 건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공항 면세점 직원이, 파리의 택시기사가, 뉴욕의 레스토랑 웨이터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Korean? 설레는 표정으로요. 여권 하나에도 역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인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비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무비자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서러움을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입니다. 해외 88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위는 경제력만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문화적 신뢰, 국민 개개인의 품격,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율, 그리고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로 자리 잡은 소프트 파워의 총합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내레이션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숫자를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건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컵을 포개서 정리하는 손길,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의 노트북과 지갑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지하철 화장실이 무료인데 호텔보다 깨끗한 나라, 스크린도어와 냉난방, 무료 와이파이를 갖추고도 요금이 고작 1,500원인 나라,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의 나라, 그리고 선로 위에 뛰어든 26살 청년의 나라. 이게 제가 14일 동안 목격한 한국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을 때 출국장 건너편에 한국인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머니가 여권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주의 외투 지퍼를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공항에서든 어느 지하철역에서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들의 평범한 일상이 세계인에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할머니가 손주의 외투를 여며주는 그 손길이, 비행기에서 컵을 정리하는 그 습관이, 선로 위로 뛰어드는 그 본능이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저는 메레이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고 있다. 세계가 당신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당신이 매일 타는 그 지하철이,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안전이, 당신의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문자가 지금 이 순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것, 그것은 여권에 찍힌 국적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체성이다. 다큐멘터리 시리즈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확정됐습니다. The Identity Code. 코리아. 여롱점 1초 만에 드러나는 것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보딩 게이트를 향해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 커리어에서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취재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작아져 갔습니다.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한국이라는 기적의 암호. 저는 그걸 세계에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셨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 화장실이 무료에 깨끗한 거, 카페에서 지갑 놓고 자리 비워도 되는 거. 근데요, 그게 당연한 나라가 이 지구 위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예요.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으키셨고, 보릿고개를 견디셨고, 새벽 공장에서 자식들 등록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대단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